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 김병욱 있습니다. 학술 강연 2부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오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의 어떤 농업이라든지 어떤 무엇을 대비해야 되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나름대로 그 농업에 관련된 거하고 연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성분의 효소 억제 증명에 대한 발표를 상당히 이슈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화두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 맞춤형이라든지 어떤 폐의 섬유화증에 관련돼서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자는 건양대학교의 유영춘 교수님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춘 교수님께서는 지금 현재는 건양대학교 국가대학 미생물학과 교실 교수님이시고 건국대학에서 면역학, 그다음에 디파트먼트 오브 바이올로지컬 케미스트리, 칼리지 오브 내추럴 사이언스 홋카이도 유니버시티에서 박사학위를 따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면역학에 상당히 담당을 전공하시는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제목은 개인 맞춤형 면역력 향상을 위한 약용작물의 활용성 증대로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영춘 교수님 앞으로 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건양대 의대 유영춘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차선우 회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굉장히 큰 테마의 제목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이걸 준비하는데 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좀 학회 회원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대로 개인 맞춤형 면역력 향상을 위한 약용 작물의 활용성 증대. 그래서 먼저는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면역적인 그런 기전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이 약용 작물을 바이오 소재로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프랙티컬한 면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하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제 연구 결과를 대표적인 연구 결과를 조금씩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방향으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 면역이라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면역이란 말은 이게 라틴어에 이뮤니타스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것으로부터 보호되다 또는 회피되다, 면제되다 하는 의미를 가진 용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이 면역은 면역계라고 불리우는 면역 세포들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이 면역 세포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항원에 대한 항원 하면 이제 외래 물질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항원에 대한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면역계의 작용이다, 면역 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면역 반응은 늘 우리에게 적이 되는, 우리가 제거해야만 하는 그런 항원에 대해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간혹은 우리들의 조직과 장기에 손상을 주거나 또는 질병을 유발을 해서 우리가 굉장히 힘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작용에도 관계가 되고 있고요. 또 면역 기능이, 면역 세포의 기능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자가 면역 질환이나 면역학적 과민 반응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질병들이 또 초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면역은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에드워드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천연두를 개발하면서 면역학의 시조가 됐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 뒤로도 많은 발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인체와 관련된 또는 의학과 관련된 이 분야에 있어서 가장 이 회전이 빠르다 그럴까요? 업데이트되는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고 새로 알게 되는 그런 분야가 아마 면역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례로서 최근 한 20년 동안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사람들의 연구 테마를 보게 되면요, 거의 한 60%가 면역과의 관련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직도 면역 관련한 그런 지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고, 또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은 그러한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면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역 세포들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데요. 조혈 모세포라고 하는, 흔히 우리가 이제 면역 쪽에 있어서는 줄기세포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게 다기능성 조혈 모세포로부터 여러 형태의 면역 세포들이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면역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조혈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조혈작용을 통해서
이 맨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그 면역 세포들이 결국 우리 몸에서 말초에 얘네들이 이제 존재를 해가면서 우리의 몸을 지켜주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면역은 굉장히 많은 그 질병 내지는 우리 몸의 기능 조절에 관련되고 있어서 거의 면역과 관련이 없는 우리 신체 기능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그 우리의 그 신체 작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면역 조절 그러면은 우리가 그 특히 약용 작물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그 새로운 바이오 소재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면역과 관련된 그런 그 소재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압니다. 근데 면역 그러면은 면역 조절 그렇게 되면 면역 증강, 흔히 말하는 면역 강화라고 하는 이뮤노 포텐시에이션과 더불어서 어떤 면역 억제, 이뮤노 서프레션 또는 여기에는 그 염증에 대한 안티 인플로머토리 그 펑션, 그래서 항염증 활성 뭐 그런 것들을 다 총괄하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즘은 면역 강화, 면역 증강이라고 얘기했을 때 면역 기능을 높이기만 해가지고 생체를 보호하는, 인체를 보호하는 기능 이외에도 과도하게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상승되어 있는 면역 기능을 하모나이즈 시킨다고 그러죠. 정상화시킴으로써 면역 기능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조차도 면역 증강 또는 면역 조절에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조금 전에 박 교수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 바이러스 감염이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죠. 근데 아까 그 데이터에도 어떤 그런 데이터도 나왔지 질의응답을 하실 때 그런 말씀도 나왔지 않았나 싶은데 최근에 그 천연물 중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얼마나 효과가 있나 하는 것을 스크리닝하는 그런 그 셀 수준에서의 그 셀 레벨에서의 실험은 물론이지만은 그다음에 인비보에서의 뭐 펠롯을 이용한 실험이라든지 또는 마우스를 이용한 실험 뭐 그런 인비보 인펙션 실험도 많이 행해지고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승인 하에 임상 시험까지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바이러스 감염이 된 코비드-19에 감염이 된 환자에게 여러 가지 먹여도 될 만한 그 안전성이 확인된 것들 그리고 효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들을 투여를 해서 많은 그 천연물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해조류에서 나오는 후코이단이 굉장히 높은 활성이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이제 임상 시험도 완전히 규격을 갖춘 형태의 클리니컬 테스트는 아닙니다만 그 스몰 사이즈의 그런 임상 시험이 이루어졌고 논문으로도 그게 이제 소개가 됐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런 면역과 관련이 없느냐, 탐면역과 관련이 실이 있습니다. 후코이단과 같은 경우 또 프로폴리스도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나오고 있는데 논문이 나왔죠 한 3개월 전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바이러스의 그 감염이 일어나는 그 이벤트를 억제하거나 아니면 바이러스가 리플리케이션하는 것을 억제해가지고 복제를 억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이 이루어진 후에 그 증상을 완화하는 쪽으로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코비드-19 감염 이후에 생기는 폐 쪽에서의 폐렴, 염증 작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정 스트레스홀드를 넘게 되면 이제 사이토카인 스톰에 의해 가지고 우리 몸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데 그럴 때 이 후코이단이나 프로폴리스 같은 것들을 계속 급여를 했을 때 환자의 몸에서 스트레스홀드보다 낮은 수준의 사이토카인 스톰의 유도를 방어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괴롭고 힘들지만은 일정 선만 넘으면 그냥 회복에 접어드는. 그래서 치사율을 낮추고 바이러스 감염을 방어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이러스 감염은 이제 인펙션이 이루어지는 프라이머리 이벤트, 즉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와 결합하는 쪽을 막는 것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타미플루와 같은 그런 인플루엔자 약제 같은 게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강연에서 나왔던 리플리케이션을 억제하는 거, 유전자의 복제라든지 효소의 억제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면역 조절에 있어서는 항염증 활성을 가진 유용한 약용 작물들은 이러한 인플로메이션을 동반해서 질병을 초래하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 상당히 프로텍티브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치사율과 그 다음에 증상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다기보다는 이론적으로는 거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강화를 말씀드리면요. 후보물질을 스크리닝하고 활성물질을 찾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면역세포가 어떤 면역세포가 여기에 반응을 하나 그래서 또 특이적인 면역과 비특이적인 면역
뭐 여기 나와 있듯이 비특이적인 면역의 뭐 매크로페이지나 NK 세포, 그다음에 조혈작용과 같은 작용들, 또 사이토카인, 그리고 특이작용에서는 그 림프구를 그 주축으로 하는 이런 특이 면역 기구들이 활성이 증가가 되는 거죠. 시스템이 강화가 되게 되면 결국은 미생물 감염이나 그다음에 암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지고, 이것이 또 백신의 그 에피커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그 물질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면역 강화가 아닌 면역 억제 쪽으로 갈 때는 스킴 자체는 동일합니다. 단지 거꾸로 이번에는 면역 기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면역 기능을 조절하고 이것을 낮춰줌으로써 과도한 반응 또는 이상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역 세포를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자가 면역을 억제한다든지 염증 작용을 억제한다든지 또는 면역학적 피드백, 항상성을 유지시킴으로써 항상 하모나이즈된, 그러니까 노멀라이즈된 그런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최대한 갖출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이러한 작용으로서 작용을 하는 물질들을 약용 작물로부터 우리가 발굴을 해서 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면역 기능을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항원에 노출될 때 단기간 내에 항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만 짧게는 12시간, 길게는 3, 4일에서 한 일주일까지도 선천 면역계라고 하는 innate immunity라고 하는 이 과정을 담당하는 면역 세포들에 의해서 우리 몸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면역 기능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항원에 대한 특이성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외래 항원이 들었다 그러면 거기에 막 싸우기 위해서 우리 그 셀프가 아닌 non-셀프가 들어오면은 무조건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녀석들입니다. 그러다가 일정 기간 이 항원 프로세스라든지 그런 과정들이 잘 진행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어댑티브 이뮤니티 또는 어콰이어드 이뮤니티라고 하는 후천 면역이 우리 몸을 지켜주게 됩니다. 후천 면역에서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B세포나 그다음에 그 이후에 모든 면역 세포들에 의한 면역 기능을 좌우하는 그 하모나이즈하는 그런 헬퍼 T세포와 같은 또는 사이토라이틱 T세포와 같은 T세포, T림프구들에 의해서 항원 특이적인 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부터는 면역학적 반응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난스페시픽한 것이 아니라 특이적인 반응으로서 굉장히 항원 특이적인 그런 그 작용들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천면역을 보게 되면 다양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선천면역은 제한적인데 후천면역은 매우 다양해서 보통 T세포 하나가 우리 몸에 있는 T세포가 리스폰스 할 수 있는 항원의 숫자를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약 10의 17승에서 10의 19승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대략적으로 우리 몸에서 질병을 일으키거나 면역 반응을 초래할 수 있는 항원 물질을 한 300만 개에서 500만 개 그 사이로 보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충분히 다 커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리스폰스가 일어날 수 있는 게 후천면역인데 그에 비해서 선천면역은 다양성은 떨어지죠. 하지만 이 선천면역은 브로드하게 초기에 많은 항원이나 미생물들에 대해서 항병력을 부여하는 아주 중요한 배리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기억력에 있어서는 선천면역은 메모리 기능이 없고요. 후천면역은 메모리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형 간염 백신을 맞았을 때 비형 간염 백신을 맞고 한 20년 뒤 30년은 전혀 이제 비형 간염에 대한 위험성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비형 간염 백신을 맞았는데 6개월 뒤에 또 맞아야 된다. 내년에 또 맞아야 된다. 하게 되면은 참 힘들죠. 근데 지금 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그런 문제에 조금 봉착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뮤테이션 된 그 뮤턴트 스트레인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그 백신의 에피커시 자체가 떨어져서 그 메모리 기능이 약해서 T셀이나 B셀이 오랫동안 우리 몸에서 존재해주지 않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약용작물을 통해 가지고 면역학적인 어떤 그 기능을 높이고자 할 때는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에 대한 양쪽을 다 고려할 필요가 있죠. 근데 대부분 천연 소재에 있어서는 선천면역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실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용이다, 홍삼이다 그런 걸 먹으면 몸에 좋다라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런 그 비특이적인 선천면역을 높여주는 그런 기능들이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천면역 조절을 위해서는 탐식세포, 매크로페이지나 쿠퍼셀, 그다음에 NK T세포 같은 세포들, 그리고 덴드리틱 셀, 그 위에 사이토카이나 보체 이런 것들이 이제 타겟이 돼서 약용 작물을 이용해서 이런 세포들을 조절함으로써 선천 면역 기구를 어떻게 또 조절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스크리닝하고 테스트할 수가 있고요. 선천 면역의 한 예를 보면은 이 위에 있는 세포가 수지상 세포고 아래 있는 약간 하늘색 세포가 대식 세포입니다. 근데 수지상 세포가 어떤 약용 작물 소재라든지 어떤 천연 소재로부터 활성화를 받게 되면
인터루킨 12와 같은 사이토카인을 분비를 합니다. 그것은 NK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NK 세포는 인터페론 감마를 분비하죠. 인터페론 감마는 수지상 세포를 자극하고 또 대식 세포를 자극합니다. 그럼 대식 세포는 자극을 받아서 IL-12를 분비하기도 하고 나이트릭 옥사이드나 여러 가지 염증이나 또는 면역 강화에 관련된 또는 항염증에 관련된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어떤 질병에 맞춰서 어떤 질병을 억제하기 위해서 어떤 소재를 개발하고 탐색할 것인가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타겟팅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또 대식세포를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M1, M2라고 하는 그 분극화, 포럴라이제이션이라고 보여주는 분극화된 그 두 개의 세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M1은 주로 염증을 일으키고 살균작용이나 그 미생물을 죽이는 기능을 한다면 M2 같은 경우는 그 티슈 리페어먼트, 조직을 복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파이브로시스를 일으켜가지고 조직에 상처가 난 곳을 메꿔준다든지 아니면 항염증 활성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선천면역 세포인 대식세포를 우리가 어떤 소재를 이용해서 어떤 쪽으로 드라이브를 거냐 따라가지고 이러한 기능들을 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그 M1 그 분극화 세포나 M2 분극화 세포들은 각각 전사 인자가 디퍼런시에이션이 일어난 전사 인자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스탯 1서부터 스탯 3, 6, PI3 카이네이즈, 그다음에 그 스마트3 뭐 해서 그런 것들이 여러 그 전사 인자들이 있는데 이 전사 인자들을 우리가 약용 작물 소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전사 인자들을 자극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재들이 어떤 전사 인자를 자극하나를 우리가 분석을 함으로써 응용의 방향성을 이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후천 면역을 보게 되면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들에서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림프나 T림프가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이 우리 몸에서 항원 특이적인 면역 기능을 해주게 되는데 특히 T세포에 많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T세포는 마치 그 오케스트라에서 그 연주하는 그런 연주를 다 총괄하고 그리고 그 연주의 흐름과 속도, 아름다운 그 선율을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조절자의 역할을 하는 지휘자와 같습니다. 가운데 딱 서가지고 T세포가 사이토카인 분비를 통해서 리모트 컨트롤을 하게 되는 거죠. 면역 기능 전체가 이제 다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키고 거기서 좋은 기능을 또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T세포 쪽에 타겟팅을 해서 많은 연구들이 일어나고 있죠. 천연물, 약용작물을 비롯한 천연물들도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T세포, 특히 헬퍼 T세포를 보게 되면 이 TH1, 2, 17, Treg, 그 다음에 TFH라고 하는 현재 교과서적으로는 이 5개의 그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각 기능이 다릅니다. TH1은 세포성 면역을 올리고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 작용을 도와주는 거 하면 TH2는 체액 면역이라고 해서 항체를 주로 분비케 하고요. 그 다음에 TH17 같은 경우는 그 염증을 가볍게 일으켜서 면역 반응에 있어서 초기에 그 면역 세포들이 어떤 항원이 있는 곳에 잘 리크루트먼트가 되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그다음 Treg은 면역 기능을 다운시켜서 호메오스테시스를 유지하는 네거티브 피드백을 관여하고 TFH 같은 경우는 B세포의 모츄레이션과 B세포 관련된 기능들을 조절하죠. 그래서 이런 기능에 어디에 타겟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추출물 또는 싱글 컴파운드 아니면 리치 프랙션, 그 분해화된 그런 소재들 그런 것들을 응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오게 될 그런 그 면역학적 질병의 조절에 직결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용작물을 기반으로 한 그 면역 조절 활성 소재를 연구한다고 하는 것은 원래는 개인 맞춤형이기 때문에 실은 개개인이 어떤 면역 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개인에 맞는 그런 처방을 해줘서 거기에 좋은 약용작물 소재들을 먹게 하는 것이 가장 실은 좋겠죠. 하지만 각각의 개인들의 면역 시스템을 우리가 분석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려면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막다한 돈도 들고 평소 때 자기의 면역 기능에 대해서 그걸 분석해 줄 필요도 실은 별로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역으로 질병 맞춤형이라고 보는 거죠. 어떤 한 개인이 어떤 특정한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질병에 걸려있는 그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의 디자인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약용작물을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면역학적인 백그라운드를 이용을 해서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역시 이 약용작물을 기반으로 한 이런 천연 소재들도 뭐 요즘 다 식의약, 화장품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 소재는. 역시 건기식, 그 다음에 코스메틱스 그리고 의약 소재 쪽으로 이제 다 타겟팅 맞추고 계실 테고 제품의 유형에 있어서는 뭐 경구적인 섭취도 있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바르는
도포도 있고 의약품이 되게 되면 이제 주사까지도 가겠죠. 그리고 면역학적인 활성 타겟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역 강화냐 조절이냐 하는 쪽으로 해서 억제 쪽으로 갈 거냐 해서 여러 형태의 질병들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소재들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건강기능식품을 타겟으로 한 경우가 가장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약용작물의 경우. 그 다음에 역시 그렇기 때문에 경구적인 섭취, 식품의 유형으로서의 섭취가 가장 빈도에 있어서는 높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면역 조절에 있어서는 면역 강화냐, 그리고 항염이나 면역 억제와 같은 그런 쪽으로 작용을 해서 면역학적 질병 또는 관련 질병들을 억제를 할 거냐 하는 쪽으로 개발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면역 시스템은 아까도 잠깐 나왔던 그림인데요. 거의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능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본능과 욕망마저도 그 면역학적인 그 기전에 의해서 면역세포들의 기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뭐 심장 기능, 폐 기능, 에너지 대사, 그 다음에 혈압, 감정 조절 등등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것들인데 이러한 면역학적인 이런 작용들이 인체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어디 트라우마 같은 외상을 입어가지고 신체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아닌 바에는 면역학적인 기전이 관여되지 않는 케이스가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면역이 다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그만큼 약용작물, 효능이 확인된 그리고 안전한 약용작물을 좋은 소재를 개발하시게 되면 굉장히 활용의 폭이 넓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염증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한 15년 전부터 염증이 굉장히 아주 핫한 테마가 됐죠. 그래서 많은 질병이 염증과 관련이 있고 뭐 피부 노화도 그렇고 뭐 대사증후군 같은 거 말할 것도 없고 하물며 종양의 발생조차도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에서 종양세포와 면역세포 간의 인플라마토리 리액션에 의해 가지고 종양이 생기고 하는 것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염증은 실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데요. 면역 기능을 처음에 트리거를 걸어주는 시동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성화된다든지 아니면 너무 과도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어서 질병으로 치닫게 되겠죠. 그래서 염증에는 뭐 히스타민과 키니스, 그리고 프로스타글란딘과 같은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어가지고 혈관 투과성이 높아지고 열을 동반을 하고 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됨으로써 맨 아래쪽에 여기 써놓은 것처럼 발적과 부종, 발열, 통증이라고 하는 4가지 소견이 동반되는 그러한 생체 증상을 우리가 염증, 인플로메이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염증은 100% 면역 기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작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염증은 암으로부터 그 다음에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인지 기능에 관련된 알츠하이머, 당뇨, 관절염 여러 형태의 오토이뮨 디지즈,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신경계 질환 그리고 폐 관련 질환들, 그러니까 COPD와 같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경우도 다 면역 염증에 관련된 그런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염증이 굉장히 염증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면역계와 신경계, 대사 및 내분비계에는 염증 반응을 통해 가지고 서로 트래픽 라인을 가지고 있다.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크로스톡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을 잘 다스리게 되면 면역 기능을 우리가 잘 높이거나 그 다음에 면역학적 질병을 억제하거나 하는 데 유용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약용작물을 이용한 면역력 증강, 바이오소재 개발 추진 전략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 늘 하시는 그런 방법이죠. 소재를 찾아서 스크리닝을 하고 어떤 성분과 효능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해카를 한다든지 아니면 싱글 컴파운드를 찾아놔 쓰고 그리고 나중에 어플리케이션 할 때 어디에다가 쓸 것인가 식품이냐 아니면은 화장품이냐 의약 소재로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결정을 해서 마케팅 쪽으로도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면역 질환과 관련된 벤 다이어그램을 소개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역학적 질환 그리고 이걸 보면은 면역학적 질환을 어디에 타겟팅을 해서 우리가 소재를 개발할 건가 하는 데서 도움이 되는데요. 1번부터 6번까지 6개 그룹으로 크게 나누는데 이걸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오버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특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조현병이라든지 대사증후군, 수면 수면의 슬립 디소더, 수면 장애, 그리고 디프레션과 같은 우울증, 그리고 여기
behavioral disorder 그래가지고 행동 장애까지도 다 면역학적인 그런 그 반응에 의해서 생겨나는 질병으로서 관증합니다. 그래서 이 벤 다이어그램을 잘 보시면은 이 면역과 관련된 질병들이 정말 방대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런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가 약용약물을 가지고 연구를 할 때는 어떤 질병을 타겟팅해서 하다 보면 만약 그것이 정말 성공을 한 경우에는 그 질병 하나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연관된 다른 질병들에 바로 응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건기식을 우리가 개별 인증을 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효능 테스트를 하나 추가를 함으로써 기능성을 추가함으로써 다른 그 질병들에도 굉장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거 이제 식품안전나라에서 따온 건데요. 그 우리나라의 그 건기식의 지금 카테고리가 33개로 지금 현재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도 보게 되면 약 28개가 면역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면역이라는 이름을 그때어 쓰고 있는 건 두 개입니다. 면역 기능에 도움을 주는 것, 면역 과민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질병들의 상당 부분이 면역 작용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면역 기능에 도움을 주는 것은 개비렌증이 15개, 고시형이 6개, 피부 과민 반응, 아토피나 그런 것들이죠. 거기에는 개비렌증이 3개, 고시형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그 연구를 해서 좋은 소재를 개발할 경우에는 응용할 수 있는 폭이 넓다는 것. 그리고 고시형이라 할지라도 혹시 고시형으로 해서 어떤 개비렌증이 아니라 고시형으로 해가지고 그 건기식을 그 제품화하거나 그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벤 다이어그램에 의하면은 그 연관된 질병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기능성을 조금만 더 추가를 해가지고 바로 응용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이제 백그라운드를 해서 뭐 제가 해온 연구들을 뭐 간단하게 대표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산 겨우살이라고 하는 그런 식물이죠. 식물을 가지고 했던 실험들, 그다음에 홍삼에서 추출한 그 홍삼 유래의 진세노사이드에 의한 항바이러스 활성, 그리고 천연 식물성 소재에 의한 걸로 해가지고 이건 식물성 소재에 대해서 약용 작물도 있습니다만 이제 또 콩에서 나오는 그런 이소플라본유의 그것도 하나 좀 참고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한국산 겨우살이 성분의 면역 강화와 항암 활성인데 여기에서는 면역 조절과 항암 활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이것은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면역 기능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노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항생제 내지 항암제의 투여 등에 의해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환자들에게 아무래도 암은 잘 오겠죠. 그래서 이런 면역 기능을 잘 조절해 줌으로써 암으로부터도 좀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고 면역 기능이 높아지면서 신체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타겟으로 한 겁니다. 겨우살이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겨울도 잘 지나간다 그래서 겨우살이라고 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겨울철에도 푸른 잎을 가지고 있는 저런 까치집과 같은 겨울에 보게 되면 다른 잎은 다 떨어지는데 저 겨우살이는 그대로 남아 있어서 마치 까치집과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독일에서는 1920년대부터 이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1930년도 초반에 면역 증강 보조제로서 그 주사제로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으로 된 사례가 있고 지금도 독일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겨우살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 독일산 겨우살이와 한국산 겨우살이는 유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 성분에 있어서도 다르고요. 예, 그래서 요 데이터로 해서 뭐 단백질 성분 중에서 KMC라고 하는 렉틴 프로틴을 가지고 했던 실험을 좀 보여드리면은 면역 증강에 있어서 왼쪽에 있는 그 웨스턴 블러시 리덕션 페이스와 넌 리덕션 페이스에서 EML이라고 하는 그 독일산 렉틴과 한국산 렉틴을 비교한 건데요. 다르다는 것을 입증을 했고 한국산 겨우살이 렉틴이 NK 활성을 높이고 매크로페이지의 활성을 높여서 암세포의 살상 능력을 도와준다. 그리고 특히 렉틴 중에서도 A체인과 B체인이 있는데 B체인이라고 불리우는 KML2U라고 하는 것을 그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에도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면역 증강에 있어서는 이 녀석들이 그 주된 그런 활성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을 밝혔고요. 그리고 렉틴이 항체를 그 유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높은 그런 활성을 가지고 있어서 백신의 그 에주번트로서의 그런 역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사이토카인도 TH1 타입이나 TH2 타입과 같은 T세포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도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확인됐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2U, BCN에 대해서는 렌드리스크세 수지상 세포에 대해서 액티베이션 마커의 그
마커를 통해 가지고 활성화를 확인했고, 그리고 파고사이토시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줄게 되면 활성화됐다는 걸 의미하는데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하고 사이토카인의 프로덕션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톨라이크 리셉터 분자를 통해서 활성화가 이루어지나 통해 너가웃 마우스를 통해서 봤더니 TLR4를 통해서 덴드리틱 셀의 활성을 높이더라 하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렉틴은 에포토시스를 일으킵니다. 에포토시스를 일으키고 BCBS 메라노마와 같은 암세포의 전이를 현저하게 억제를 하고 서바이벌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의한 서바이벌의 프롤ongation, 그러니까 생명 연장 효과를 주고요. 그리고 이제 겨우 사이로부터 액틴 이외에 다른 저분 장물질들을 쭉 아이솔레이션 해가면서 바이올로지컬 액티비티를 쭉 쫓아가 봤는데요. VD3, 1, VD2, 이 세 개가 아주 액티브한 컴파운드로 발견이 됐고, VD3 같은 경우는 에포토시스를, 암세포에게 에포토시스를 일으키면서 카스페이스 3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카스페이스 3 다음에 이어지는 D4GDI를 크리비지 시킴으로써 암세포를 죽인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밝혔습니다. 항삼류의 진세노사이드에 의한 항바이러스 실험은 이게 이제 HVJ라고 하는 바이러스인데요. 진세노사이드 RB2를 이렇게 경구 투여를 했더니 아주 치사율이 높은 80% 이상 사망하는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를 했고, 이것이 이제 남말한 타입의 진세노사이드에서 주로 나타난다는 걸 밝히고, 그 중에서도 진세노사이드 RB2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위에 보시면 RB2는 이 스트럭처에 있어서 RG3하고 상당히 아이소모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R1, R2라고 하는 치환기에 각각 수상기나 또는 메칠기가 왼쪽에 붙느냐 오른쪽에 붙느냐에 따라 가지고 S타입, R타입으로 나뉘죠. 그래서 이 진세노사이드 S타입하고 R타입에 대해서 이 바이러스 HVJ에 대한 감염 억제 효과를 봤더니 R쪽은 효과가 없고 S쪽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타이터에 있어서도 역시 렁에서, 폐에서 바이러스가 적게 검출된다 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 진세노사이드 RB2와 같은 반발한 타입의 진세노사이드가 이런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지고 있고, 또 RB2와 유연체인 RG3에 있어서는 R타입이 아닌 S타입에서 이런 효과가 보이더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타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감염에 있어서도 이제 조건을 에스터블리시 한 다음에 해봤더니 역시 RB2가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나이알리아 스코어를 보게 되면 설사를 하는 확률이 거의 62%가 억제가 되고요. 그리고 RG3와도 비교를 해봤더니 역시 HVJ와 동일하게 로타바이러스도 역시 S타입의 RG3만이 활성이 있더라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맨 오른쪽 아래에는 인테스틴 쪽에 있는 로타바이러스의 타이틀을 인비트로에서 플라크 포밍 유닛으로 가지고 체크한 겁니다. 역시 현저하게 준다 하는 것을 이제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연 식물성 소재, 이퀄에 관한 건 플라보노이드인데요. 이런 심플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아주 강한 염증을 억제하는 활성이 있고요. 특히 카츠2 이런 것도 이제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인플라모토리 사이토카인들을 잘 억제를 하고, 시그널 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맵키나제 쪽에서 P38과 그리고 JNK 그리고 얼크 이 세 개가 다 현저하게 억제가 되면서 특히 JNK와 얼크가 주된 타깃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NF-kappaB도 억제가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루시퍼레이즈 어세이에 의해서도 동일한 성과를 저희들이 성적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게 이퀄 같은 경우는 BMDM 세포를 이용한 인플라마좀에 대해서도 억제하는 기능이 높다 하는 걸 저희가 실험적으로 세포 실험을 통해서 밝혔고, 또 이것이 이제 컴프코를 통해 가지고 인플라마좀이 이제 NLRP3와 에스크, 카스페이스 1 이 세 가지가 같이 컴바인을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 컴바인을 억제하더라 하는 것을 이제 멀지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퀄은 굉장히 높은 항염증 활성을 가지면서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폐혈증 모델, 거의 80% 이상 사망하는 폐혈증 모델에서 100%가 다 사망이 억제되고 혈중의 사이토카인,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현저하게 유의하게 억제된다 하는 것을 저희가 밝혔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잘 아시는 엉겅퀴입니다. 엉겅퀴도 역시 동일하게 항염증 활성과 렙키나제 억제, NF-kappaB 억제 활성이 있었고, 폐혈증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프로텍티브한 이펙트를 보이고요. 재밌는 게 연두색의 그래프가 경부 투여고
빨간 게 IP, 복강투여입니다. 복강보다는 오히려 경구투여가 더 효과가 좋은 거죠. 경구투여에 있어서는 거의 한 마리도 죽지 않는, 헤어진에게도 죽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런 항염증 활성을 어떤 인지 기능과 또는 치매 그쪽에 응용하기 위해서 그 이스케미아 모델에서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이게 피라미덜 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레이어라고 그래가지고 저쪽에 많은 염증 그 소견이 보이는데 그것이 이 건강기를 투여한 그룹에 있어서는 억제가 되고 그리고 에스트로사이트라 마이크로그리아 같은 염증에 관련된 뇌조직에서 염증에 관련된 세포들이 이게 리크루트먼트 되는 그런 그 확률을 현저하게 낮추더라 하는 걸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 이제 저는 이런 그 방향으로 해서 어떤 천연 소재들을 어떤 질병과 연관해서 찾고 그리고 그것들의 기전을 밝혀서 어떤 그 식의학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약용 작물 쪽에서는 굉장히 높은 가능성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 저도 앞으로 그쪽의 연구에 계속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익식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개인 맞춤형 면역력 향상이라는 어떻게 보면 빅 이슈죠. 사실은 면역력을 어떻게 개인을 맞춘다는 게 이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있는지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온라인 참가하는 학생들도 자기가 혹시나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이쪽으로 메시지를 보내주면 제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홍삼의 그 성분,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해 주셨는데요. 궁금한 건 혹시 그 흑삼에 대해서도 흑삼이 가지고 있는 이제 뭐 RC5, 날페온 같은 성분에 대해서 혹시 항바이러스 효과나 항염증 이런 효과에 대해서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그 흑삼에 의한 항바이러스 활성은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흑삼에도 아까 여기 나왔던 제 데이터로 말씀드리자면 진세노사이드 RG3가 흑삼이 홍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으로 그 검출이 그 성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특히 RG3 중에서 S타입과 R타입이 거의 뭐 5대5 정도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항바이러스 활성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그 해본 적은 없고요. 그리고 또 이 바이러스 감염 말고 또 다른 질문이?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항염증 쪽에 있어서는 염증 활성이 있긴 있는데요. 의외로, 염증 활성이 이렇게 진세노사이드 싱글 컴파운드 가지고 하는 것과는 조금 양상이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크루드 익스트랙트 가지고 하게 되면은 염증 활성이 좀 약합니다. 약하고 시그널이나 그런 것들도 막는 것이 정말 억제하는 것이 정말 데이터 과학이 하는 게 좀 빠듯할 정도로 그 정도에 약하게 나타났는데 어쨌든 활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 다른 질문자, 예. 제가 좀 뜬금없는 질문인데, 제가 개인 맞춤형 각각의 이제 사람들마다 대형 박스라고 하는 무료 데이터와 다이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특이하게 어떤 나경 소재에 대한 소재를 제공하고 섭취를 하는 것에 의해서 나경의 양반을 중앙시킬 수 있는 그런 중앙시키기 때문에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물론 굉장히 어려운 시도이긴 하겠지만 개인의 경험과 나의 기타이니까 이런 소재에 대한 학습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구간 부분이나 이해가 있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네, 지금 저도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우리가 흔히 많이 씁니다. 개인 맞춤형 또는 질병 맞춤형 많이 쓰는데 굉장히 좀 어렵고요. 차라리 질병 맞춤형은 좀 수월합니다.
개인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사람들의 면역 세포를 다 이렇게 특히 PBMC와 같은 그 페리퍼럴 블라드셀을 취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떤 자극을 인비트로에도 줘서 어떤 양상을 띄우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림프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 매크로페이지나 덴드리틱 셀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활성이나 리스폰스를 보이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체질을 어느 정도 나눌 수는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많은 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개개인으로 그런 활동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씩 이런 일을 합니다. 임상적으로 보면 종양 치료하는 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 보시면 신약 면역 보조제 같은 걸 쓰실 때 그 면역 보조제의 액션을 잘 알고 있으면 암 환자의 그 페리퍼럴 블라드를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그 면역 세포를 갖다가 어떤 양상을 띄는 면역 방향성을 갖는가 하는 걸 조사를 하고 그 신약이 거기에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를 예측하는 일을 합니다. 특히 가장 많이 보는 게 암에서는 인터페론 감마 생성입니다. 인터페론 감마 매크로페이지로부터의 인터페론 감마 생성력이 얼마나 좋냐는 것이 항암 면역을 좌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페론 감마는 결국 수지상 세포나 그 매크로페이지를 자극을 하고 거기 결국은 선천 면역으로부터 후천 면역 쪽에 그 강화까지도 이어주기 때문에 근데 그렇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우리가 다 내 면역은 어느 쪽일까? 그 테스트를 바꾸는 건 어려운데요. 단지 그 염증성 체질이나 아니면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진 그런 그 환자분들 그런 분들은 이미 그쪽으로 결정이 나 있죠. TH2 쪽으로 도미넌스를 갖고 우세성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면역 반응이 IgE나 IL4와 같은 그런 사이토카인 항체들을 분비하는 쪽으로 이게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저분들은 TH2 타입으로 가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쪽을 억제하고 TH1으로 끌어줘서 조절을 하면 증상 개선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까지도 꾀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뭐 지놈을 다 해석하고 지놈 해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메타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타 분석해가지고 거의 뭐 연례적으로 보고하는 것 같아요. 그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주로 합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잘 리파인된 그런 결과가 없는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로 하는 그런 팀들도 나와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소정의 돈을 받고 그 사람의 체열을 좀 해서 그 다음에 몇 가지 테스트를 해서 당신 체질은 이렇다 염증성 그 질환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면역과 관련된 그 사람의 신체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좀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예, 뭐 현재로서는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한 분 정도 맞춤형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럴 연구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맞춤 가구도 나오고 맞춤 식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질병 맞춤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약용작물이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아까 건기식이 5조를 달성했다 그래서 약용작물에 가야 될 길이 건기식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앞으로 또 계속 올라간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인터레스트가 서로 맞는 것 같아요. 건기식 쪽이. 실은 건기식이 가성비를 치면은 좋은 게 아닙니다. 특정 질환에 있어서는 좋지가 않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당뇨 같은 경우 뭐 어떤 기존에 생긴 당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싸게는 한 달에 4,500원에서 많이 써야 12,000원만 내면은 그 당뇨 환자는 한 달 내에 정상적으로 컨트롤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항당뇨 활성, 혈당 억제 활성이 있는 건기식을 사 먹는다 그러면 진짜 아무리 싸도 7, 8만 원 그리고 대체로 한 20만 원대는 할 겁니다. 그런데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의약품을 써서 싱글 컴파운드 의약품을 썼을 경우는 항상 사이드 이펙트가 있거든요. 이걸 대사증후군 같은 이런 질환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죽을 때까지 먹고 섭취해야 될 그런 것들 그런 다스려야 될 질병인데 근데 이런 스타팅 계통의 약물이나 이런 것들 장기 복용을 하게 되면 결국 혈관벽이 약해지고 그다음에 어떤 좋지 않은 사이드 이펙트들이笼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건기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될 수 있어서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항당뇨라고 해서 당뇨 때문에 이걸 먹는데 혈당만 낮춰주고 끝 그러면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걸 먹어서 면역 기능도 좀 올라가고 뭔지 좀 인지 기능도 좋아지는 것 같고 피부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왠지 잠도 좀 잘 오고 소변도 좀 잘 보게 되고 하는 그런 일종의 그 멀티펑션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별 인증형으로 간다, 또는 고시형으로 간다 했을 때 어떤 기능성에 있어서는 식약처에서 지정하는 그 한 가지에 맞춰서 우리가 사이언티픽한 데이터를 토대로 해가지고 입증을 해서 승인을 받는다 할지라도 실제로 비즈니스 라인에 있어서는 그 한 가지 기능만 가지고 상당히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3개의 기능성이 현재 그 건기식에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 제품이나 원료로 따지게 되면 지금 수백 개입니다. 그런데도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은 많이 없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해모인 같은 거 엄청난 지금 블록버스터지만은, 그런데 그 나머지 것들은 그런 효능이 없느냐? 아닙니다. 짱짱합니다. 뭐 SCI급 논문에 몇 개씩 내고 뭐 안전성, 임상시, 인체 정의품 다 패스한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시장에 나가서는 그런 면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성비에 관한 거 소비자들에게 좀 더 매력적인 상품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근데 또 하나 이제 그 중요한 면은 정부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의료비를 나쁘게 얘기하면 국민들에게 떠맡길 수 있는 좋은 수단이거든요. 건기식 같은 거 자꾸 효능 좋은 건기식을 만들게 하고 하게 되면 고용도 증대되고 산업도 활성화가 되지만, 그걸 사 먹는 국민들이 많게 되면 병원에 갈 확률이 떨어지게 되고, 그럼 의료비 절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보험료를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그래서 소비자들 입장에서 인터레스트, 그리고 정부 측에서 인터레스트,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생각은 다릅니다만, 어쨌든 이 두 가지 인터레스트가 잘 맞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으라고 보고, 앞으로도 그런 의미에서는 건기식은 또 국제적인 우리나라가 의학 싱글 컴파운드 의학을 개발한다는 건 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 됐다고 보거든요. 기껏해야 라이센싱 아웃 해가지고 로열티 받는 정도고, 결국 돈을 버는 사람들은 마케터들인데 마케팅을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가. 의약품 마케팅을. 그러다 그러면은 의약품은 나쁘게 얘기하면 죽 써서 누구 주는 꼴이 되는 거죠. 우리는 뭐 개발한 데는 뭐 기껏해야 몇천억 로열티를 받는다 그러면 그걸 사간 기업들은 1년에 몇 조씩 버니까요. 마케팅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더라도 국제적인 경쟁력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건기식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지 않나 보고요.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제도 아닙니까? 해외에서도 많이 그것들도 인정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전망은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윤식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말씀 끝내시죠. 감사합니다.